이 재판정이 완전히 개판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논리로 안 되니까 막 억지를 쓰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억지를 써도 정도가 있어야죠. 저는 계몽령 주장했던 김계리 정말 저것도 어떻게 변호사라고 보고 있는 게 힘든데 김계리도 버거운데 이번에 또 뭐가 하나 나와서 막 말하는데 보니까 이름이 김지미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음악의 스타 김지미 씨가 그저께 타계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이름이 김지미인데 아니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가 가지고 그 예를 써서 계엄 해제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거 다 쇼다. 본회의장 안 들어가도 된다. 화상으로 해도 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굳이 쇼를 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본회의장에서 안 하고 화상으로 하면은 김용현이 잘못이 감해집니까? 나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김지미 얘기부터 먼저 들어봅시다. 의견 정족수에 대해서만 이제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해석은 이제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염법 확산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계기가 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원격 영상 회의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장소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은 그것 자체를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 숙지가 미숙하여 의정활동의 자격과 소양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굳이 담을 넘어서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았다면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것은 의도적인 연출이 되겠고요. 저 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고 화상으로 해도 되는데 이걸 일부러 막 쇼를 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가고 그랬다. 그 상황이 그랬다고 자기는 보는 걸까요? 그리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법도 모르고 무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식한 것은 바로 저 김지미입니다. 국회법 73조 2에 원격 영상회의라는 게 있는데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본회의 정상 개의가 어려울 경우에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 만들어진 건데요. 다만 이건 2022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 말을 빌리면 김유정 의원님. 네. 법도 모르는 무식한 것이 변호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담 넘어간 거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밖에서 얼마든지 원격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담을 넘었어? 이건 쇼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건 마치 윤석열이 통제가 안 됐으니까 다 담도 넘어서 들어왔던 거 아니야? 우원식 의장이나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야 라는 말 이상으로 저는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규정을 어디다, 만약에 이 규정이 그때 당시 계엄 당시까지도 유효한 것이라면 국회로 왔다 당서로 왔다 우르르 몰려다녔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원격으로 참여를 했었어야죠. 그게 가능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근데 어디서 나타난 변호사죠? 김계리밖에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저 변호사는 처음 보는 변호사입니다, 지금. 아니, 저 보면서, 야, 김계리도 버거운데 왜 저런 애가 나왔나? 아니, 그러니까 그럼 논리가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 상황이 계엄이 위험하지도 않고 해제해야 될 긴박한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막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가고 그 쇼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걸 뭐 모르고 저렇게 했다면 저 빨리 저거 사임시켜야 되겠죠, 저 사람에 대해서. 근데 알고 했다면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윤석열이 전화해서 국회 월담원들 다 잡아라,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변호하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자가 국회의원들 월담하는 것까지 싹 잡아라라고 하는 건 국회에 진입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진술이 나오니까 이 진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뭐 국회의장이 추후에 담을 넘는 걸 사진을 찍었다는 식의 얘기를 통해서 윤석열에 대한 조지호의 진술 자체를 갖다가 흐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재판정 안에서의 장난 농간질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어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한 김계리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재판정을 법률에 따른 증거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정치 재판화 시키면서 자기 지지층들만 계속 진입시키려고 하고 여기서 김계리는 영웅돼 버렸잖아요. 자기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는 저는 교수 김지미도 제2의 김계리처럼 그 소영웅적인 그 지역 집단 내에서 또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밖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된다. 김계리가 부러웠던 거죠. 잘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영웅 대접받고 야 김계리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갑자기 예쁘다고 막 표현도 해주고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저런 것이 돼서 나름대로 자기가 변호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점핑 하고 싶은 소영웅주의가 아니고서야 저런 얘기를 갖다가 막 해낼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김주정 의원님이 김지미가 누군가 궁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어제 뉴스를 보면서 김지미? 김계리는 알았는데 왜 저런 것도 있었나? 이름이 김지미네 하면서 하면 누군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무위키를 보면 대한민국의 보수 성향 변호사, 서부지법 사태 변호사로 유명해졌다. 그때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딱 하는데 학력 뭐 땡땡 여자 고등학교 해놓고 가로 열고 수석 졸업 딱 이렇게 또 써놨어요.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그걸 또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아니 근데 다 떠나서요. 불법 계엄이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입니까?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 볼 때 그리고 이미 이 법의 유효 기한이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죠. 지금 계엄이 언제 발동이 됐는데 근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걸 이야기하면서 또 국회의장이 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영식 앵커님.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뭐랄까 정치 선동의 장으로 이 신성한 재판정이 악용되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닐진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격의 변호사들이라고 있잖아요. 이 이하상 변호사 그리고 권우현 변호사 이 두 사람만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져 있지만 이 진격의 변호사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극우를 대변하는 선동범들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지금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어떤 재판장을 하나의 무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지미 변호사 역시 앞에 두 분이 짚어주신 대로 김계리 못지않게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논리 자체가 굉장히 박약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고 극우 매체들이나 그 극우 카톡방이나 SNS 이런 데를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김지미 변호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말 잘하고 아까 이제 우리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학교 졸업을 어디 뭐 수석으로 하고 어디를 입학으로 수석으로 하고 말도 잘하고 뭐 예쁘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그들 어떤 준거 집단 내에서는 상당히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만은 김계리와의 경쟁 구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선동의 장으로 재판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장에는 근거가 맞아 떨어져야 그래도 설득이 될 텐데 그 밥의 그 나물들이 그들 집단 내에서 인정받고자 참 발악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부산이 대행님. 네가 김지미냐? 나는 최무령이다. 이거 참. 아니 이 부산이 정도면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령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것도 다른 재판도 아니고 내란 재판에 나와서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변호사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변호사들 다 욕먹이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다면 대한변협에서 야 우리 욕먹이지 마. 너 변호사 자격증 우리가 예를 들면 용납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하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변협이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혁신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하상 저렇게 설치죠. 김계리 뭐 말도 안 되는 개몽령 얘기하죠. 김지미 이런 얘기하죠. 이자들은요. 지금 김용현은 눈에 없는 거예요. 김용현을 위해서 어떻게 뭐 본인들이 논리를 만들어서 방어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형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내란 재판이지 여기에서 한번 내가 조금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든 뭐를 하든 좀 알리면 내 이름이 좀 드러나지 않겠어? 딱 그거 아닙니까? 참 김용현 아이고 골라도 꼭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요. 이게 이제 재판정을 그야말로 개판으로 만들자고 하는 수작인데 이거 다 지기현이 재판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기현이는 가만히 있어요. 어? 그리고 심지어 지기현이는 코치까지 해줍니다. 노상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노상원 수첩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검도 이야기하고 변호인도 이야기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수첩 자체를 노상원이 갖고 내가 쓴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걸로 지기현이는 생각했나 봐요. 그랬는데 아무 말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변호인 쪽도 이 수첩을 노상원이가 쓴 걸로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증거로 채택합니다. 이러니까 아주 막 뒤집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거를 놓쳤네. 지기현은 또 코치까지 해줘요. 야 너네들 이렇게 가면 이놈들아 너네들한테 불리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혹시 그 영상 있습니까? 아 그래요? 나 그것 보면서도 지기현 도대체 저자는 지금 뭘 노리나. 또 이것도 지금 따져봐야 돼요. 김현태라고 707 특임단장 했던 자 있잖아요. 저는 이번 내란 과정에서 가장 추잡스러운 군인이라고 보는데요. 맨 처음에 코 훌쩍거리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분명히 국힘당에 포섭이 됐겠죠. 약을 먹고 야 너 어디 뭐 저쪽 파키스탄인가 어디로 보내줄 테니까 임마 저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헷가닥 돌아가지고 막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저는 정신을 차리는 줄 알았더니 못 돌아와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안규령 지금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계엄군에 맞서서 총을 이렇게 막 잡고 막 그 반항하는 그 장면,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정말 유명한 사진이 돼가지고 올해 그때 세계를 빛낸 사진 12인가 10인가 거기에까지 선정이 됐던 놀라운 사진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예, 영상으로 준비됐네요.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계엄군의 총구를 막 잡고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저걸 김현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시죠.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고 나중에 와서 다른 부대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안기현 대변인이 처음에 나타나서 덩치가 큰 뭐 이제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걸 시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고 그래서 해당 인원의 진술을 작성해서 제가 검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아니 박영식 앵커님 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부분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안기령 부대변인이 707 특임대원이면 그야말로 최고잖아요. 네. 그자들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이야 안기령 그 정도인가? 아니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안 되면은 모르진 않지만 707 특임대 소속의 대원들의 그 총기를 전문가적 기술로 이걸 탈취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주장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닙니까? 안기령은 808인가? 근데 아니 저는 이제 저게 너무 부끄럽지 않은 본인 스스로 부끄러운 주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연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연출을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기자회견 자처해가지고 부대원들은 잘못이 없다라면서 코를 먹으며 눈물을 찔끔거려가며 본인에게 책임을 다 물어달라라고 온갖 연출을 다 해놓고 헌재에 출석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온갖 진술을 다 박았던 장본인이 김현태입니다. 그런 걸 연출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와서는
정말 용기 있게 어찌 보면 겁도 없어요. 그 총구를 자기 가슴팍에 이렇게 끌어당길 정도로 그 부대원들과 특임 단원들을 말리려고 했었던 만류했던 온몸으로 저지했던 안기령 부대변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걸 연출이다. 화장했다. 아 그리고 또 얼굴 뭐 화장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계엄을 저지할 때는 화장을 지우고 계엄을 저지해야 되는 건가요? 아, 저는 이제 저런 말 자체가 안기령 부대변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저기 뭐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저런 행동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드물죠. 근데 저런 행위를 갖다가 모욕적으로 또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재판정에서 저런 진술을 한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 있었던 시민들이 폭도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카메라에 찍히고 싶어서 연출을 하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폄하하기 위한 진술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뭔가 이 대원들을 말릴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이 있다는 주장까지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제 쇼도 저런 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김현태가 대령인가? 그쵸? 대령이죠. 예. 네. 그야말로 고위 간부잖아요. 그쵸. 이런 바로 조금 있으면 이제 쉽게 아니 본인이 말도 안 되는 거 알겠죠? 참 우리가 어디까지 정말 이 사람들을 아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 다 떠나서요. 지금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테면 식사하다가 달려온 사람도 있을 거고 너도 나도 지금 국회로 다 뛰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하고 있던 화장을 지우고 계엄군에 맞서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는 그 상황에서 안기령 부대변인이 무슨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나타납니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그때 시민들, 국회 직원들, 보좌진들 막 다 뒤엉켜가지고 그런 상황 아니었나요? 그 뒤에 지금 주변에 어디 덩치 큰 보디가드들이 있었어요? 김종욱 원장님 옆에 서 있었을까? 난 진짜 저도 덩치가 큰 편은 왜? 아니었어요. 그 정도면 한금 차죠. 정말 이게 너무 사악한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안기령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옆에서 되게 왜소해요.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아, 그렇죠. 근데 뭐 707정 707 앞에서 저기 했는데 그걸 크리틱한 기술로 제압을 했다는 그러니까 게. 크리틱한 스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제가 볼 때 저 소총도 못 들 것 같은 안기령 부대변인 보면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저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총을 들고 있는 상황, 총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군인들이 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들이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 말아야 된다고 한 거고, 그런 한 거라는 모습들이 아주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진, 장면 자체가 매우 저희들한테 의미 있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측면들이 있는 건데, 이걸 또 활용하면서 지가 봤다는 것도 아니고 지 부대원이 얘기했다고 하면서 또 부대원의 탓으로 돌리는 걸 보면 이 내란에 주요하게 그 임무에 종사했던 몇몇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끊임없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건 기획된 거고, 오히려 그 현장에 왔던 국민들을 폭도로 몰아세우는 내란 우두머리의 말을 그대로 좀 따라하는 양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그 독소리, 개소리는 저희가 해석을 꼭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808은 숙취 해소제. 이 안기령 대변인이 저 총기 앞에 맞선 그 장면이 영국 BBC가 2024년 가장 인상적인 12장면 거기에 뽑혔어요.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뭐 보디가드 뭐 이랬는데 우리가 다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 사진을 박선원 의원 비서관이 촬영을 했더군요. 박선원 의원이 그때 당시 국회 본청합 현장에 있었던 내 비서관이 촬영했던 영상이다. 이걸 이제 공개를 하면서 저기에 시민 보좌진이 과연 덩치 큰 보디가드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그 장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디가드가 있나 없나 보게. 떨어져 움직이지 마. 떨어져 움직이지 마.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누가 보디가드예요? 그러니까 저 치파가 입은 아저씨? 아니 저 이름이 김보디 뭐 정가드 이거 이런 건가요? 보이지가 않는데 저기 보면 아무것도. 아니 억지 부릴 걸 부려야죠. 본인이 그냥 내일을 봤나? 참나.
저는 김현태 저자는 하다 이런 말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특전사면 대단히 훈련받은 사람인데요. 육체적 훈련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한번 살짝 저쪽 그 자기의 어떤 그 조건 자체를 더 좋게 만들려고 내란 쪽의 말들을 수용하면서부터 완전히 스스로가 어떤 저 상상이 사실인 것처럼 계속 입으로 내뱉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여서 좀 부끄럽지 않을까? 근데 저 사람들은 진짜 부끄러움도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법의 엄중한 평가, 단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박승만님께서요. 앵커님, 그러면 안규령 대변인은 계엄이 날 걸 알고 미리 준비했다는 것인데 김현태 미친 것 아닐까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정말 그렇죠. 박승만님 말씀대로. 그러면 계엄 날 줄 알고 야 계엄이 이제 나가지고 군인들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나가가지고 크리티컬한 기술로 총기를 빼앗아서 제압을 할 건데 그러면 영상이 나를 찍어줄 거야. 그러면 화장을 해야지. 그리고 준비를 해야지.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김현태 얘기는. 진짜. 우리가 지금 두 김지미, 김현태 이런 걸 보면서 웃잖아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서. 근데 우리 그걸 봐야죠. 지금 에이 미친놈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낼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가? 이렇게 해서 어쩌자는 건가?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거를 따져봐야죠. 지금 이자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란을 저는 희화화시키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런 진술을 하는 배경,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이 연출됐다.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벼락을 넘는 것도 연출됐다. 안기령 부대변인이 저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저지를 하고 저항하는 것도 연출됐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들은 어디까지나 질서 유지라는 것을 하러 들어갔는데 저렇게 그 계엄군, 즉 이제 군인들이나 부대원들을 연출된 정황으로 만류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적이 있었다라고 연결을 지으면서 우리 쪽이 과도한 조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 폭도들의 무리로 인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보인 것이다 라는 거를 주장하면서 저 같은 상식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이 내란 전체를 희화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라면은 그 부대원들이나 이 계엄군들이 내란에 가담을 한 것을 공소사실로 적어놨던 특검 쪽의 주장을 무력화하거나 김을 빼놓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주장들도 김현태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를 우리가 돌아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진술을 번복한 이력이 있고 자신이 실제 연출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실 시간 낭비인데 저 재판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재판부가 신뢰가지 않기 때문에 설령 저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낭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될 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합니까? 이걸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박선원 의원 얘기를 했는데 또 아주 중요한 자료를 문건을 하나 공개를 했죠. 바로 노상원인데요. 노상훈이가 지금 법정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 보면 바로 그겁니다. 희화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만들기. 아주 사악한 제도군요. 거기에 보면 뭐 수거, 폭파, 그다음 명단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범근도 나오고 뭐 김두한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썼을까? 근데 이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보다가 김두한이가 나와서 김두한 얘기했고 유럽 축구인가 뭐 그거 축구 보다가 손흥민이가 나오길래 차범근 생각이 나서 차범근 적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지금 노상훈 수법입니다. 그런데 박선원 의원이 새로 이번에 공개한 군 내부 문건을 보니까 노상훈이가 지금 뭐 야구 방망이 이런 거 막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문을 더해서 마약류 약물까지 사용할 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담겨져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박선원 의원 준비되면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문건에 협상, 고문, 약물 이 3단계 절차가 적혀 있다고 해요. 이 고문 항목이 CIA 해외 고문 보고서를 참고한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 실제 문건에 적혀 있는 고문 방식을 보면 1. 신체적 고문. 눈 가리고 나체 상태로 장시간 방치해 체온 저하시킴. 얼굴에 수건 덮고 물 붓기. 워터보딩. 벌레나 개 등을 이용한 공포심 유발. 감금, 수면 박탈 등 강압 행위. 두 번째, 정신적 고문. 독방, 감금 및 외부 소식 차단. 가족 위해 협박. 평생 불구자로 만들겠다는 위협. 특히 충격적인 부분은 고문으로도 진술을 얻지 못하면 약물 사용을 검토한다. 이런 약물들이 있어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펜토탈 나트륨, 일명 진실의 약, 프로포폴, 케타민.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작두, 야구방망 이런 거 준비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거짓 자백을 하지 않으면 약물까지 투입해서라도 그래요, 부정선거 만든 거예요. 이것을 끄집어내려고 했다는 건데, 김용남 의원님. 네. 옛날에 우리가 이근환이라고 유명한 고문기술자. 예. 그거는 지금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그렇죠. 저거에 비하면 매우 이른바 순한 맛이죠. 정말 순한 맛이고 저거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노상원 피고인 같은 사람의 전략이 뭘까? 자기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걸 주장해서 선처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정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영 이상하잖아요. 뭐 귀찮아서 답변 안 하겠다고 하고. 근데 보면 아찔해요. 정말 12월 3일 밤에 시민들이 나서서 막고 또 당시 야당 의원들이 빨리 국회에 모여갖고 해제 결의 안 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아찔합니다. 완전히 21세기가 아니고 이거는 언제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심한 경우죠. 우리가 유럽 여행 가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중세 시대에 썼던 고문기구 이런 거를 전시해 놓은 박물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현대적인 약물과 심리전까지 이용한 고문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중세 시대보다 더 암흑 세대 시대로 빠져들 뻔했죠. 대한민국.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걸 와서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노상원이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가증의 끝판왕이죠. 박선원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12월 3일 윤석열, 김영우, 노상원 등의 일당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거 체포, 구금, 고문하면서 약물을 이용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건에는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 자복 유도죄를 통한 무저항 상태로의 굴복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하는 계획입니다. 이 문건이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도 고문을 통해서 전 국민을 말살시키고 저항 의지를 뿌리 뽑고 자신들이 원하는 영구 독재 정권, 친일 매국 정권, 국가는 아예 없는 그러한 1984 정권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노상원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고요. 지금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건 질서 유지를 위한 거였다라는 윤석열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엄군이 들어와서 국회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거 아닙니까? 곽정근 사령관도 그렇게 얘기했죠. 질서 유지란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라고 했던 김용현의 말도 떠오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이 계엄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야말로 이제 그 주변에서 함께 이거를 실행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약물들을 투약하고 그다음에 온갖 고문까지를 이렇게 계획했던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죠? 중앙선관위. 부정선거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거였잖아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 그래서 선관위에
그 가서 결박하고 뭐 그 야구 방망이 사고 했던 것을 30만 원 산 대령한테 돈 줬던 것을 나중에는 경력금이었다라고 또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걸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2시간짜리 계엄령, 경고형 계엄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진실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이게 근데 저는 그 여기 표현해 보면은 의식화 진정 뭐 이런 표현들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의무관이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박선원 의원 기자회견 내용 중에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도 들어갑니다. 군 의무사령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한은 이런 문건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도 저희가 이제 한 이틀 정도밖에 수사 기간이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내란의 잔재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뭐 수백 수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란을 극복을 또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부분들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내란 잔재가 존재한다라는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TF를 통해 속가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건에서 드러났던 부분은 고문에 대한 내용들도 충격적이지만 뭐 약물을 쓰고 나서 의식화 진정 상태에서 의식이 뭐 반쯤 티미한 상태에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진술들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의학적 표현들 이런 것들은 군 의무사령부에서 분명히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높고 그들의 의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군 내부에 여전히 뭐 국방부 조사본부라든지 의무사령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희화화한다는 것, 김종호 원장님, 일단 재판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던 이런 짓을 희화화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화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주로 국헌분란, 내란의 핵심적인 증거인 국헌분란 행위와 관련돼서 나온 진술들을 희화화시켜 내려고 하는 것들이 아마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변호인단들의 핵심적인 의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과서 대부분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담부터 시작을 해서 폭도라고 시민들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국헌분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계속 집중하려고 하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의도는 거기에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문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서의 작성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됐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서의 작성 시점이 앞으로 당겨진다면 상당히 계획적으로 내란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문서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노상원 수첩과 이 문건이 완전히 연동돼 있어요. 보면 노상원 수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집 당일, 제가 볼 때 내란 당일인 것 같습니다. 내란 당일 여의도 30-40명 수고, 언론 쪽 100에서 200명, 뭐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영판사, 그 다음에 D+10, 그 다음에 D+30에서 60, 서울외 지역 수집 대상 수거 작전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는 수첩 내용인데 수거한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고문 아니면 회유 협박할 것인가라는 내용들이 문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김건희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는 쏙 빠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노상원과 김건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특히 체포 명단에 나와 있는 최재형 목사나 그다음에 김명수 또 권순일 이런 대법원장 대법관들의 명단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김건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건을 통해서 저희 노상원의 수첩을 통해서 김건희와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내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부분들은 이런 어떤 변호인단들의 쓸데없는 희화된 용어 발언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 얼마만큼 내란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여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밝혀내서 좀 더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남 의원님은 왜 이자들이 이렇게 희화화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란을 별거 아니었던 일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2월 3일 10시 20분이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고 결국엔 새벽 4시 넘어서 비상계엄 해제한다고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직에 있는 자가 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10시쯤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4시 이후에 5시 이후에 일어난 분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날 밤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12월 4일 아침부터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그 각종 그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국회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 생방송으로 본 분들하고 그 시간에 주무시느냐고 못 본 분들하고는 약간 체감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자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룻밤 사이에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별거 아니었던 일로 자꾸 시야하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 갖고 자기를 중형을 선고하려고 한다,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글쎄요, 별로 영향력은 없을 것 같아요.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짓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대충 가보려고 노상원도 지금 와서 막 거짓말하고, 문상호 같은 경우에 정보사령관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어떤 것은 인정하는 것처럼 하다가 30만 원 주면서 야 이것저것 물품 사와 야구 배트랑 이런 거 했다가 그것도 야 그거 사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또 그러면 지시한 것이 되니까 그것은 그냥 경력금이었고 이런 식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증언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성욱 대령인가요? 예. 정성욱 대령 정보사의 당시 정보사령부 대령인데 작두 왜 준비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얘기합니다. 이 정 대령은 지난번에 정말 후회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짝두를 왜 준비를 했죠? 노상원 사령관하고 문상원 사령관이 먼저 저희를 호출을 해서 나갔을 때 그 노상원 사령관이 물품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거는 이미 1년 전에 다 드러난 건데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석 대령이 그 야구 방망이 포함해 사온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보사령관이 30만 원 그 비용을 지불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매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문 약물 투여까지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잡아들이고 누구를 또 어디에 수장을 시키고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그냥 TV 보다가 끄적거렸던 메모라고 말을 돌리면 이게 내란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자꾸만 입증하면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이 형에서 좀 수계가 벗어나면 본인들도 도미노 현상으로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 엇소리들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듯이 지기현이 재판하는 거 보면 이건 재판도 아니고 개판입니다. 이건 완전히 기본적으로 내란 재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엄중함을 떠나서 재판장으로서의 기본조차 갖춰 있지 않은 이런 자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보다 못해서 증인이 나와서 나 귀찮으니까 증언 못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노상원입니다. 노상원이 어떤 자입니까? 지금 우리가 슬슬 드러나고 있지만 그야말로 브레인 역할을 한 자입니다. 김용현 뒤에서 모든 그림을 다 그려준 자입니다. 보면 윤석열이는 허수아비고 노상훈이가 실제적으로 모든 계획을 다 짜고 김용현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직 장성들, 현직 사령관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자한테 엮여가지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노상원입니다. 재판받는 태도도 아주 불손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언을 거부하는데 나 귀찮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지기현이 실실 웃기만 합니다.
노상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증언 거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맞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염두에 두고 김모 대령에게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서적 정리를 지시한 건가요? 그 밑에 이걸 가지고 대수장 교육도 써 있는데 그건 왜 안 읽으세요? 실제로 대수장 교육하셨어요? 그 아이가 11월 달에 사망해서 못했습니다. 원래 그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취지로 증언 거부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재판장은 지금 그 재판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기가 싫어서 뭐 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예.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왜 저런 태도를 보입니까? 직위원이 그동안 재판을 어떤 식으로 해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게 윤석열 내란 재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노상원은 뭐 이미 끝났다. 나는 사형이다. 뭐 자포자기 심정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지가 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재판정에서 나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직위원이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해왔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사법부는 모욕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사법부가 얼마나 진짜 하찮게 보였으면 이렇게 피고가 저런 식으로 재판장 앞에서 저런 식의 대답을 합니까? 귀찮아서 증언을 못 하겠다? 그리고 더 직위원의 태도는 더 웃기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이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취지로 내가 이해하고 있다. 왜 자기가 추론해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본인 입으로 얘기해야지. 그리고 오히려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준엄하게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진감 판사하고 비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겠다. 우리 독립성 보장해달라라고 얘기할 때는 그만한 자격을 갖췄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를 직위원 재판장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그 앞에 노상원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귀찮아서 얘기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신유진 변호사님, 네. 증언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봤지만 네. 나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지금까지 법정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재판장의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장이 오히려 그거를 내가 해석해 보니 자신의 형사 처벌과 관련 있는 경우라서 진술을 거부한다 이런 취지를 받아들였는데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뭐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귀찮아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까지 만들어준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적이 재판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방지기 짝이 없잖아요. 아니 정말 재판장이면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태도가 그따위가 뭐냐 이렇게 혼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제가 도대체 노상원이 누가 재판을 하길래 이렇게 함부로 안을 봤더니 바로 그 사람 직위원 부장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보고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아예 재판부를 갖고 논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희롱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 정도면 완전히 희롱하고 갖고 논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직위원 부장판사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저런 모습을 초래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윤석열 구속 풀어주고 윤석열하고 뭐 실실 웃으면서 농담하는 것처럼 하고 변호인들한테 끌려가는 것처럼 하고 제가 언제 화를 냈어요 이런 장면 한번 보셨습니까? 이거는 거의 내란 수계의 동조 세력에게 마치 굽신굽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의기양양하냐? 본인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다고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재판부 우스갯보도 보고 있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에 아직도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지금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이 두 가지 우리가 복합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노상원이 누굽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겼던 자가 바로 노상원입니다. 수거, 폭파, 수장. 어떻게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노상원은 그런 일을 했던 자입니다. 방첩사의 북파 공작원 공작을 담당했던
당시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을 했을 때 그 밑에 있던 간부가 증언을 했어요. 북파공작 임무를 마친 대원은 어떻게 할까요? 폭사시켜라. 믿기지 않는 거죠. 예? 무슨 말씀? 조끼에 폭탄을 착용해가지고 멀리 보낸 다음에 원격으로 단추를 누르면 폭파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아 이자가 사람인가. 그리고 선관위 가는데 야구방망이, 망치, 케이블 타이 이거 직접 실행에 옮긴 자가 바로 문상호 아닙니까? 그 누구 지시를 받았습니까? 노상원입니다. 이런 자가 이제 와서 나 뭐 어제 야구방망이 위험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냐. 여기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했어요. 들어보시죠. 정보대령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라면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을 잘 준비해둬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정보대령에게 준비하라고 한 물품이 준비되지 않아 질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은 롯데리아에서 위협하면 다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정모대령이 준비할 야구방망이 등의 물품을 위협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위협하면 다 이야기할 거야.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위협하면 뭐라고요? 위협하면 다 이야기할 거야. 위협하면 다 얘기하나요 원래? 증언 거부합니다. 저자는 어떤 자일까요? 일단 정보사령관까지 올라갔는데 사관학교 성적이 매우 뛰어났다고 그래요. 수석 졸업을 했든가 뭐 수석 입학을 했든가 그랬는데 그 머리를 가지고 이제 사령관까지 올라갔는데 품행은 매우 나빴어요. 성추행을 해가지고 성폭력을 해가지고 예편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저 부분을 주목합니다. 왜 선관위에 야구방망이랑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는가.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윤석열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무 명분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죄, 김건희가 저지른 죄 덮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벌 받을까 봐 그리고 우리 마누라 감옥 갈까 봐 내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명분을 어디서 찾은 겁니까? 부정선거다. 이 부정선거 이거 민주주의를 망치는 거다. 이거 가지고 지금 부정선거를 해서 반국가 세력이 지금 날뛰고 있다. 이것을 일거에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부정선거론인데 이 부정선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선관위 직원들 불러다가 고문하고 야구방망이로 두드러 패고 반죽음 해놓고 야 인마 네 부정선거 했다고 자백해. 이렇게 해서 자백 받아놓고 딱 발표하는 거죠. 국정원, 방첩사, 검찰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윤석열은 50 이전에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유아입니다. 유아. 정신적 유아예요. 그렇게 해서 딱 발표하면 국민들이 그랬구나.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야구방망이 선관위 간 것 이거 결코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문제인 겁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들은 애초에 뭔가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명분을 부정선거로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사실은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노상원은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엄을 기획했던 기획자고 그래서 햄버거 회동을 하고 햄버거 회동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관위원장 잡아가지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면은 그럼 불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서슴없이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화면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화면 짧게만 봤거든요. 그럴 때 저자가 그 어떤 삶을 거의 한 반포기 상태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영상을 좀 더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굉장히 자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살아나겠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삶을 포기했다고 한다면은 그냥 오히려 모든 것들을 자백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부인하는 그런 태도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보면은 저 사람 그러니까 특검 검사가 얘기하는 거를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뭔가를 대답해야 되겠다는 나름의 전략을 갖고 나온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버티고 저항하면 언젠가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법부가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좀 봅니다. 오연길님, 지기현 이자가 재판을 그렇게 개판으로 만드니 노상원이 재판부를 개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루빨리 지기현 이자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기억 안 나님, 사법부가 썩었으니 저런 자가 판사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사법부 정말 걱정됩니다. 어쩌다 사법부가 저 모양이 됐을까요? 국민들이 반드시 응징할 겁니다. 때가 되면 국민들이 사법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기현이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어떤 패널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만 2월 달에 재판장 재판부 인사가 있는데 판사들 법관 이동이 있는데 지기현이가 그때까지도 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냥 인사에 그러니까 재판장 맡아가지고 그냥 놀다가 가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기현이가 어떤 짓을 꾸밀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검에서 조사를 다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진술을 한 것 맞냐? 지난번에 나왔던 증인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자백을 했죠. 그런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특검에서 저렇게 이제 내용 진술한 것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증언 거부한다. 그러면 대체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단 그 재판부에서는 본인이 그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직접 증거가 있고 진술, 법정에서 한 진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특검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뭐 이게 인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본인이 직접 본인이 말했고 말한 대로 작성된 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다 사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본인이 자신의 말을 다시 증언 거부로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예를 들면 문상호라든지 다른 자들에 대한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예를 들면 CCTV 이런 것까지 합친다면은 본인의 단순한 진술 거부로, 증언 거부만으로는 뭐 여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을 보면 나온 사람들이 횡설수설하면 정확하게 딱 논점을 짚잖아요. 지금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닙니다. 뭐 혹은 그 말도 안 되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시면은 고위 공직자라서 그런 말을 안 됩니다 하고 딱딱딱 정확하게 정말 헌법에 따라서 재판장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이 재판에서 뭔가 법과 정의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는데, 지기현 부장판사랑 지금 노상원의 적을 보면은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제가 노상원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내란이란 말이 너무 오래 쓰니까 일부 국민들이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노상원이라는 인물은 지금 내란 과정에서 고문 기획자라고 지금 불릴 만한 인물입니다. 고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문 기획자 앞에서 재판장이 저렇게 보여주는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을 잡아다가 야구방망이로 때려가지고 뭐 족쳐서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씌워서 야구방망이로 고문해서 가짜로 부정선거를 만들려고 했던 저런 사람한테 재판관이 저런 모습 보여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거 국민의힘에도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자꾸 요즘 불타기를 하고 있는데 고문 기획자라니까요. 고문 기획자를 써서 자당의 대표까지도 체포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재판을 진짜 엄중하게 봐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이자 고문 기획자라고 불리는 인물의 재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장난하듯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마치 봐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지기현 부장판사가 글쎄요, 이 재판을 끝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뭐 수시로 법정에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법정에 들어가서 증언도 해보고 그래서 아는데요. 그러니까 법정이라고 하는 형식을 만든 거는 뭐 옛날에는 뭐 고문을 통해 가지고 억지로 입을 열었지만 위험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거기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거짓말을 못하고 내가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엉뚱한 발언을 하면 나한테 큰 불이익이 온다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하러 법복을 입고 있습니까? 법복 갖춰 입고 그리고 엄숙하게 앉아서 거기에 앉아있는 피고가 감히 다른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갖추는 거거든요. 근데 노상원에는 하나도 긴장을 안 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귀찮으니까 나 얘기 안 할래.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에 사법부, 법정이 지켜왔던 그 형식적인 틀마저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조롱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이건 아예 사법부가 그럴 자격을 못 갖췄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워해요, 사법부가. 저는 사실상 노상원이 내란 수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자가 바로 노상원 아닙니까? 윤석열이 내란 수괴지만 그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자가 노상원입니다. 윤석열이 노상원을 몰랐겠습니까? 노상원이 롯데리아에서 이렇게 정보사령관하고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했던 것들이 CCTV에 안 담겨 있었다면 우리가 노상원의 존재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 수첩에서 다 드러났지만 그 CCTV 영상을 보면 막 이렇게 복면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가지고 말이야 선관위 직원 잡아가지고 복면 씌우고 야구바따랑 두어밥 패고 말이야 이러면 다 불게 돼 있어.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연까지 하면서 모양을 재현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 이랬던 자가 노상원인데 지기현이가 어떻게 재판을 하길래 그 앞에서 이따위로 행동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기현이는 재판의 신성함, 법정의 신성함 그 이야기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하는 짓이 지금 신성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신성한 재판이고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칠순잔치 사회보도 타는 놈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한테 맡기면 안 되겠구나 했던 걱정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위헌성 제기가 되니까 이걸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하고 있는 게 지기현이고 지기현이가 워낙 유명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로 가려져 있는데 김용현 재판하는 판사 한성진이라고 있어요. 이자도 세워라 내워라예요. 그리고 지금 이하상 이런 자들이 와서 막 설치고 까부는 게 바로 한성진 판사 앞이거든요. 그런데도 가만히 놔둬요. 심지어 변론문을 하루 종일 읽어요. 보다 못해서 특검 쪽에서 저거 제지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이하상이 그 변론의 자유 변호인들을 제약하지 마라. 그러면서 재판장 대신에 지가 진행을 해요. 계속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전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재판 진행 형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김용현 변호인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변호인단 모두가 재판을 이렇게 해도 재판장이 제지를 안 하네 라고 하면서 점점 당초에 지기현 재판장으로부터 그런 시그널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범위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고 감치 선고까지 받아도 그거 굴하지 말고 우리가 더 나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지지해준다. 그런 걸 보고 지금 변호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성진 이자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최종 결정권자는 처장이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서성광 검사입니다. 지금 변론 요지서에 요지만 낭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변론 요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증인도 지금 바쁜 시간을 내서 출석한 상황인데 시간을 낭독하면서 또 오랫동안 하는 것은 좀 증인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 이 변론 요지서 요지 의견 진술에 좀 시간을 좀 제한을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좀 요지가 낭독이 되고 또 이제 서면이 제출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분히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좀 재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휘해 주시기 언론 바랍니다. 활동에도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지가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그리고 변호인 얘기하는데 장관님 하더라고요. 근데 그나저나 이하성 저자는 왜 아직 감치가 안 되는 거죠?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안 해요? 집행 자체가 사실 뭐 특정 다 됐을 텐데도 지금 뭐 그런 후속 지금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번에 이하성과 함께 그 감치 명령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 권 의원. 네. 권 의원은 이 앞번에는 법정에 안 나와서 감치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어제는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왜 감치를 못하죠? 재판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이진관 재판장이 진행하는 사건이었고 지금 이 사건은 이제 다른 한성진 재판장이 진행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람세스님, 김용현이는 코털 뽑고 앉아있더만 저도 봤어요. 이거 하는데 계속 아이고 나 세상에 지금 지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거 하는데 코털을 뽑고 있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조만간에 무기징역 선고받고 사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신이 혼이 나간 건지 아니면은 재판장 앞에서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건 정말 상상조차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다 재판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뭐 이게 아닌가 싶어요. 이 재판부를 그냥 둬야 됩니까? 지금 한상진, 지기현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이 3인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한성진이에요. 한성진이에요. 네, 한성진입니다. 한성진이죠. 그래서 제가 한성진 재판장한테 변호인들이 어떻게 되어야 보니까 막 가르치고 명령을 하라고 들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거기서 쩔쩔쩔쩔 매는 모습이 나오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세력들이 코털 뽑고 오히려 재판장을 지금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한성진 부장판사가 사실 옛날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도 논란이 됐던 판사거든요. 그동안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건 이게 또 뭐 정치적으로 뭐 누구 편이다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은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재판부에서 제대로 처리를 해주시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믿음을 주기는커녕 재판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야 이러다가 내란 소개자 다 풀려나오고 줄줄이 내란 세력에 대신 활개치는 거 아니냐는 지금 걱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기현, 한성진, 조희대 이 세 사람은 아마 지금 이 내란 세력 청산과 더불어서 만들어지는 드라마에 악인 3인방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준희님 서명합시다. 사법부 문제 신문고나 국민청원에 올려서 국민 무서운 걸 알립시다. 100만 명 이상 서명하면 사법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까요? 누가 초안만 작성해 주시면 저라도 올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그럽니다. 글쎄요. 서명운동이라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뭐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법개혁에 대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사실상 똘똘 뭉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을 지금 구속시킨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고 그리고 이제 법정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하고 일단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분리시킨 상태에서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확보되어 있는 증거나 진술, 증언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단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란 재판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하고 사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이 내란범들은 그냥 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의식하면서 뭔가 자꾸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태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이제 6선으로 최다선인데요. 개혁 잘못했고 탄핵 사유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이런 것에서 윤석열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좋은 죄가를 그냥 치러야 됩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아마 제가 볼 땐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노상원, 김용현 이런 인간들도 정말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그냥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태도를 바꿀 것 같은데 즉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언젠간 구해줄 거야.
다음번에 정권 바뀌면 난 또 사면 받을 거야. 이런 식의 기대를 하니까 법정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물렁하게 사법부가 대응하는 거고. 일단 지금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주춤하고 있는데 위헌성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신유진 변호사님, 뭐가 위헌에 걸린다는 겁니까? 일단 지적하는 바로는 저는 뭐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적하는 바로는 그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 장관이 개입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처음에는 소장이었지만 지금 사무처장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관여되는 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뭐 어쨌든 이 사건이 이 법률이 위헌 여부가 제기가 돼서 위헌 심판으로 갔을 때 판단을 하는 판단 주체가 선수를 뽑는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는데 검찰을 지휘하는 자가 다시 판사를 고른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상에 만들어낸 논란이라는 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의 소지조차도 없애고자 하는 지금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재판부 제가 쭉 보면은 이것도 분명히 조이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조금씩 드러나잖아요. 조이대가 천대엽과 짜고 야 우리가 어차피 지금 함께 한 배를 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제 특검은 출발을 했고 특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장 전담재판부에 완전히 믿을 만한 놈들 다 박아가지고 영장 다 기각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재판은 그 제일로 좀 부족한 놈이 누구냐? 직위원? 맞아. 그놈 모질이지. 그놈 심어. 김용현이는 그다음 모질이 심어. 이렇게 돼가지고 대충 끌다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한 거 아닐까? 그렇지 않고는 이게 그림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정상으로 가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세상 천지의 구속 기간을 날짜도 아니고 시간으로 해서 풀어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특검도 이제 12월 28일 날 끝나가는데 특검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진작 간파하고 꼼짝 못하는 것들을 더 찾아내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 특검이 끝나고 나면 2차 특검 바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민일보가 갤럽에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2차 종합특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60% 가까이가 2차 종합특검 해야 된다. 찬성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32에 불과해요. 그러면 왜 특검 찬성하냐? 기존의 특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존의 특검 잘했다는 평가보다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높아요. 잘못하고 있다가 44, 잘하고 있다가 40. 이걸 보면 국민들이 야 특검 부족했어. 2차 특검해서 더 확실하게 밝혀야 돼. 이건 뭡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진행하는 재판을 무력화시킬 강력한 수사를 특검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아직 특검에서 속 시원하게 국민들이 진짜 궁금한 거를 뭔가 풀어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렇잖아요. 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 거야? 이걸 못 풀고 있잖아요. 노상원 수첩에 도대체 왜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야? 노상원은 지금 왜 저렇게 귀찮아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린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과거 우리 신군부 쿠데타도 마찬가지지만 신군부가 도대체 왜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이걸 못 푸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적으로 나온 불법 위헌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처단하는 거지 그 전에 있었던 왜 저런 것들을 기획하게 된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그러면 다음번에 또 내란은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심들을 국민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지체됐다.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시간도 지체됐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극우 진영에서 결집해서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바람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미 증거가 상당히 많이 소멸된 상태였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 알지만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 이거는 반쪽짜리 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거죠. 노상원이 개판치고 이하상이 이렇게 뭐 완전히 그냥 개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놔두고 그런데 거기를 딱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번 특검에 대해서 저는 결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분명히 조이대가 천대엽과 짜고 이런 식으로 재판부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이하상이 하는 거 보면은요. 지금 완전히 재판장이 자기 편이에요. 이하상 도대체 왜 감치가 안 되는지 이걸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계속 이진관 판사 조롱하고 말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지기현 판사, 우리 한성진 판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에도 감치 재판을 통해서 인민판사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이진관이란 자도 있었죠. 화요일에는 우리 지기현 판사가 하는 사건의 심리가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성진 판사와 함께 또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진 지기현은 우리야. 이게 이하상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개인적으로 약간 정신적으로 혹시 결함이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고도의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뒤에는 정강훈과 그거 아스팔트가 있고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이 있고 그리고 그 세력을 가지고 재판관 너네 한번 겁먹어봐. 너네 한번 쫄아봐. 저는 솔직히 이렇게 들었어요. 서부지법 난동 폭동 사태 이후로 저는 오히려 사법부가 이 내란 세력과 폭동 세력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 판사들이 겁을 먹고 있고 내란 세력과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더 의기양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폭도 세력이야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이런 폭도 세력과 결탁됐던 사람 사법부를 우롱하고 신성한 법정을 지금 희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계속 봐주니까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노란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 재판장님 이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심지어 제가 보니까 재판정에 앉아있던 방청객들이 특검을 향해서 막 야유를 쏟아내는데도 부장판사가 그냥 보고 있고 제대로 엄중하게 다스리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자칫하면은요, 폭동 세력이 법원을 점령해도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 전단 재판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부 논란이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전담을 하더라도 지금 재판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의 민심은 입법부가 담아내서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또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다유기님, 내란 혐의 피의자들 구속영장 기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판사들 아직 숨어있는 내란 세력의 회유와 협박을 받고 있는지 조사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실상을 다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답답하다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유진 변호사님 한번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지금 뭐 답답함이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기현이 여기서 엑시트를 찾아서 자신은 다른 데로 가고 나머지는 모르겠다라고 던져고 나가는 상황까지 다 예상하고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속도감을 내는 것이 이제 본회의에서만 뭐 통과되면은 될 것이 아니라 또 필리버스터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더뎌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법관회의라든지 그런 데서 충분히 얘기가 나오는 거를 수기를 해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이 단숨에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무래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률로 통과되는 그 날부터 다시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저들한테 반격의 빌미를 준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윤석열이 계엄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극우가 많았어? 도대체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어떤 사회였던 거야?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거기에 제1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앞에 가가지고 그거 지키겠다고 한겨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대한민국이 수고가 이렇게 많았었나? 독재 씨앗이 이렇게 뿌려져 있었던 건가? 이것들을 우리가 놀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법부를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윤석열이 죽든 말든 사실은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버려도 된다고 보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한꺼번에 같이 무너질 거를 좀 두려워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을 통해서 자기 기득권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란전담 재판부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법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법개혁에 자기들이 비집고 들어갈 논리를 만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좀 저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위헌성이 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맥없이 따라갔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 그들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면 그러면 재판이 무의로 다시 돌아가서 재판 다시 해야 돼. 이런 논리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빼고 뭔가의 대책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들의 논리에 있어서는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내란전단 재판부가 안 된다고 하는 제1순위 논리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되기 때문에 피고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판사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내란은 도대체 그동안에 재판을 해본 적이나 있는가 한번 묻고 싶어. 전문성이 없잖아요. 무슨 어디 형사사범 다루듯 해버리잖아요. 지금 내란 사건을. 형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는데 무작위로 그냥 판사들한테 쭉 뿌려서 다 그냥 사건 나눠주고 난 다음에 지금 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판사들 믿어. 이렇게 해놨는데 판사들 공부하시랴. 자기들이 내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동업자의식도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재판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지켜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들이 위헌이라고 하는 걸 최대한 제거한 상태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보면서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서부지법 포통 사태를 계기로 저는 법원 차원에서 오히려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이 헌법적 가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선거 전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침묵을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시고 내란 세력을 엄중히 처벌해야 라는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도 법원장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일부 판사들이 법원이 왜 이렇게 불신의 대상이 됐는지를 돌아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중요성을 그리고 국민 여론을 엄중히 인식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후자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원 내부에서 이런 개혁적 목소리가 더 나와야 되고요. 법원 내부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와야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지 이 판을 키워서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고 잘못을 빠져나가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국민일보에서 나오는 내란과 관련된 여러 여론조사를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강력하게 법원개혁을 요구해 주시고 이 내란 재판에 대한 관심을 꺼주지 않는 것도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 내란 재판의 준엄성이 지켜지는데 도와주신 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